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온 게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그 누구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과도해 보이지 않거든요. 좋은 시장인데 뭐 일찍 내려갈 필요 있을까? 이렇게 좋은 상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은 주식 유튜버인데요. 그 전까지는 한 21년 정도 몇몇 개 증권사에서 프랍 트레이더. 이제 요새는 프랍 트레이더라는 말을 좀 많이 아시는 것 같기는 네. 한데요. 프랍 트레이더로 한 21년 정확히 정도.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프랍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 중에 일종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보통 많이 아시는 기관 투자가들은 그런 거죠.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를 많이 아실 텐데 프랍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자기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금융기관의 자기 자본을 운용하는 것을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고 보통 증권사, 은행, 보험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프랍 트레이딩 생활을 했었고요. 재작년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김진애 투자 캠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구석 유튜버입니다. 금융계에서 프랍 트레이더로 근무하실 때 운용 자산은 어느 정도까지 최대치가 어느 정도 운용해 보셨나요? 가장 많이 운영했을 때는 3,500억이 부기 그 정도 사이즈였고요. 보통 대략적으로 한 1,000억에서 3,000억 사이 정도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로 운용하는 것과 지금 이제 개인 은퇴하셨으니까 네네. 개인으로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단위가 당연히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몇천, 몇억, 몇십억 이렇게 줄어들게 될 텐데 어떤 큰 차이가 있나요? 종목수의 차이죠. 네, 우선적으로 한 3,000억 정도 운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종목수가 시장이 좋아질 때는 한 80개, 100개까지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2008년부터는 미국 시장까지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아마 제일 처음 기관 투자가 중에서는 미국 북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제일 처음 했었을 거예요. 2008년이니까요. 네. 그렇게 했었을 때도 미국 시장에서도 종목이 한 4, 50개,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이 훨씬 좋으면 뭐 미국이 한 7, 80개, 뭐 우리나라 한 2, 30개 이렇게 돼서 보통 100개가량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100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은 이 사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지수를 사러 가야지.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라서 좀 추천은 아니지만 권해드린 건 그래도 저는 좀 분산이 되어 있어야 네. 기본적으로 위험을 조금 더 축소시킬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20개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간혹 뭐 구독자분이거나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은 뭐 포트폴리오가 종목이 한 3, 40개씩 이렇게 이러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냥 한 20개 정도 아래 위 정도까지는 그래도 적당하지 않을까. 물론 규모 투자 금액 자체가 뭐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내려가면 20개 종목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네,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개 종목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은 유사하게 제가 프랍 때 운용을 했던 거하고 좀 유사한 퍼포먼스까지는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유사한 퍼포먼스란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변동성은 조금 훨씬 더 조금 높아지기는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전에 제가 7, 80개 이렇게 운용을 했을 때보다 만큼 수익률이 안 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 계좌의 변동성이 조금 높아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20개 정도로만 분산을 해도 저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세에 별로 일일비 안 하게 되고 조금은 마음 편해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예전에 현역 시절에 있을 때보다 계좌 순이익의 변동성을 좀 더 커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20개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에서 20개 담아야 될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도 가져질 텐데 일단 코스피 지수가 불과 뭐 12거래일 만에 5천에서 5,500선까지 수직 상승했고요. 지금은 이제 장중에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5,500 뭐 약보합 정도로 이제 되고 있던데 이런 초광폭 행보가 실적에 근거한 상승인가 아니면 가열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 증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클리컬 산업이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스테디한 성장을 보이는 기업들보다는 이제 기업의 사이클이 뚜렷한 종목들이 그런 산업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대부분은 EPS가 따라 움직이면서 올라가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먼저 상승을 하면서 증시가 상승을 하고 EPS는 따라오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증시 상승이 한참 막 강해지면 너무 많이 올랐다, 밸류에이션이 비싸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지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실적은 그 이후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온 게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그 누구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대비해서 아웃퍼폼한 거는 작년부터인 거잖아요. 근데 작년부터인데 때마침 거기에는 글로벌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겹쳐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시계열을 조금 더 넓혀서 2023년부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글로벌 다른 국가 대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게 아웃퍼폼도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단계 올라온 거가 부담스러운 게 그거에 대해서 부정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없는데 좋은 시장인데 뭐 일찍 내려갈 필요 있을까? 이렇게 그냥 지금 좋은 상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또 기간별로 다르겠죠. 요 며칠간은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동반 순매수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뭐고 이들의 수급 흐름이 단기적 반등에 그칠까요? 아니면 장기 추세의 또 시작일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좀 많이 크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주식 투자에 너무 고인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2001년부터 프랍 트레이더 생활을 했고 증권회사에 입사한 건 1998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저의 머릿속에 있는 시계열이 너무 길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외국인이 산다고 더 좋은 시장이고 더 의미 있는 시장이고 개인들이 산다고 더 의미가 없는 시장이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처럼 우리나라 강했던 국면을 제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아마 2004년부터 2008, 9년까지 진행됐었던 그 사이클이 좀 유사하게 강했던 시장인데요. 그때 보면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 그렇게 주식을 계속해서 팔았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 최근을 제외하고 가장 강했던 시장은 그때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역이 있을 때 후배들한테도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은 주식의 신이냐. 걔네들은 주식하면 안 물리냐. 외국인들 뭐 하는지 그거 왜 신경 써야 되냐.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보여지는 것 그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렇게 신경이 안 갑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종종 보고 미팅도 하고 뭐 그래 봤는데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거의 못 봤습니다. 차라리 국내 투자자 중에서 그런 분들을 보기는 봤었어도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그런 분들 본 적은 없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라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5천을 넘다 보니까 5천 시대를 넘어 7천까지 가능하다는 낙관론도 나오는데 그럼 이러한 전망이 단순한 희망이랄까요?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된 수치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랑 어떻게 보시나요? 어디까지 간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건데 네.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듣고 이야기하시는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오히려 이제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삼성전자의 연초에 연말에 실적이 어떻게 될 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예, 실적 전망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 전망만 잘한다고 주가를 잘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실적에 맞는 현재 적정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도 측정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초가 되는 실적 전망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거에 맞는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구해내는 것은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가능한 거를 왜 자꾸 물어보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네. 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 미래를 생각을 하고 그 미래를 그려놓고 거기에 지금 이게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우리 주식 투자자가 사실 우리 유리구슬로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현재 상황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과도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과도해 보이지 않고 구조적인 변화도 가지고 있고 글로벌한 슈퍼 사이클도 가지고 이게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지수가 7천이 될지 6천이 될지 아니면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수가 꼭지가 될지 단기적으로는 그거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지는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쪽이 그러면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도 이따 여쭤볼 텐데요. 일단 단기간금 과도하게 급등한 것에 따른 주가 되돌림 현상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개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시장 상단을 제한할 우려는 없을까요? 저는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졌을 때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이 온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네. 오히려 그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어떤 시장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계속해서 증시 외부에 있었던 유동성들이 증시로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멘텀이 더 이상 조금 올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공교롭게 증시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동성의 유입 속도가 뚝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오히려 이제 조정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하면서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이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해졌을 때 진짜 조정이 오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냥 못 팔겠다라는 심리가 있었을 때 오히려 더 조정이 왔었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여전히 ETF를 통한 유동성 공급의 속도가 떨어지는 시점이 그 시점이 더 오히려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조정에 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 팔겠다라는 심리, 이건 뭐 어떨 때인가요? 대부분 다 주식 고생하시는 이유가 네.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빠지면 이제 못 팔겠다. 내가 그렇죠. 지금 바로 직전에 내가까지의 내 수익이 얼만데 네. 이러면서 이제 못 팔겠다. 요 심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까지 적당히 빠졌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주식 팔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한국 주식과 혹시 미국 주식 뭘 사고 유망 섹터는 어디로 좀 보시나요?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좋은 게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는 가정이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저의 기본적인 가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상승의 축이 그냥 양쪽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에서 AI가 막 흔들흔들 하지만 결국 AI 투자 사이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이 AI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모리가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에 해당하는 주식이 우리나라 시장의 한 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시가총액이 높고 지금까지 상승률이 높았던 게 메모리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에 포커싱을 맞추어준 영역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요것만 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최근에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아웃퍼폼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작가님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중심의 재테크 시장이 주식 시장으로 옮겨가는 이런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혹자들은 주주 환원, 주주 가치가 증가하는 밸류에이션의 증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 저는 조금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부동산 중심으로 재테크 시장이 형성되었던 게 주식 시장으로 일정 수준 옮겨가는 큰 변화의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 상승의 또 다른 한 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사이클 이것만이었으면 이만큼 강세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 정책과 관련된 실제로 이제 재테크 시장 구조 개편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다른 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한 번의 사이클의 주도주구는 한두 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컨셉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이 주도주의 컨셉이 바뀔 때 시장은 조정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가장 강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AI 투자 사이클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다음에 재테크 시장의 구조적 개편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도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단이 어쨌든 AI 반도체인 거고 반도체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개별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MLCC 같은 것도 그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것들도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뭐 발전과 관련된 쪽도 우리나라에서도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저는 하나의 주도주군의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에 해당하는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 이쪽에 정책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증권주겠죠. 증권주. 네, 증권주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은행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뭐 이제 많이 하시는 지주가 상대적으로 지주는 이제 그 기업들이 얼마나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뭐 지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저는 그 양쪽 축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